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게 되죠. 한국 입시계를 이끌고 계시는 목동 김 선생님 이번에 모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하위권 학생 입시만 책임지고 있는 목동 김쌤입니다. 네. 한국 입시계 전체를 이끄시는 게 아니셨나 보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소개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입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대를 몇 명 보내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셉을 잡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한 명도 보내보지 못한 입시 전문가로. 그럼 다시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서울대를 한 명도 보내보지 못하신 목동 김 선생님.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예고를 해주셨어요. 서울대가 아니라 최하위권 학생들의 입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다. 네.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학생들이 100명 있으면 이제 한 20등 바깥의 학생들, 20등부터 100등까지죠. 그 학생들의 입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주시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최하위권 학생들도 대학을 보통 가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의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예고를 드렸죠. 예, 그랬었죠. 근데 비중 포션으로 치면은 중하위권이 서울대 가는 애들보단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입시를 20%로 저는 일단 잡고 있거든요. 일단 4배 이상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을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의 입시가 평범한 아이들의 입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명수로 치나 그러게요. 양으로 치나 이 김 선생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서울대 입시 전문가들보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 입시를 이끄시는 게 맞대니까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하위권인데 공부 안 했는데 뭐하러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꼰대 같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하게. 그렇죠. 공부에 관심도 없고 공부에 재능도 없는 학생들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대학 입시랑 관계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막상 자기 자녀들이 고3이 되었는데 공부를 제일 반에서 제일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안 가면 뭘 하나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어떤 대학이라도 가서 일단 사회에 진출할 시간을 벌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인 게 저희 현실이죠. 또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그런 최하위권 학생들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줄만 서면 갈 수 있는 대학 이런 데가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줄만 서면 가는 대학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시는 분은 정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입시의 범위는 이제 최하위권 그 범위를 7등급 7.0에서 9등급까지 그런 그 학생들의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내신 숫자가 이제 7이 넘어가면 100명 중에서 85등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만 놓고 보면 누구 한 명 성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등수죠. 일단 그렇군요. 전혀 안 한 등수죠. 그럼 이 학생들은 진학할 대학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러면 일단 4년제와 전문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년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는 진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수도권에 주소만 있는 학교도 이제 완전 상향으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최하위권 학생들은 상향이 아니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재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는데 그럼 이제 주로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알아보게 되는데 문제는 지방에 대학이 너무 많은 수가 있다는 거죠. 전국의 대학교가 4년제가 한 200개가 넘게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4년제가 200개가 넘게 있나요?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대학은 50개 내외 언더일 것 같은데 200개가 있으니까 아는 대학은 가기 힘들고 지방은 어떤 대학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지방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까운 지방과 먼 지방이 있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지방은 대도시 지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4분할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까운 지방을 선택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가까운 지방이라 함은 차로 몰고 갔을 때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대학, 힘들지만 통학이 가능한 대학 또는 이제 뭐 주말에 집에 올 때 이렇게 좀 가깝게 올 수 있는 대학들이 가까운 지방일 것이고, 그리고 꼭 이렇게 가깝지 않더라도 대도시에 있어야 이제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영화도 한 편 보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조사해온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뽑아주신 대학 리스트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지방 소도시면서, 예를 들어 학생이 집은 서울인데 지방 소도시면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걸리는 대학, 이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학은 그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가야 되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트들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하. 네, 이거는 이제 입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성적이 맞는 대학이 우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대학들 위주로 일단 먼저 그 대학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인가 하면서 찾아서 그런 이제 뜬금없는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좀 항의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많이 오는 학교들 중에 5등급 정도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리스트 뽑아온 학교가 강원대 삼척 도계 캠퍼스라든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있어요. 예. 저는 이 학교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들은 수도권 사는 학생들 입장에서 갈 이유가 없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이 위치한 곳이 소도시이면서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근데 왜 이 대학교가 리스트에 자주 올라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학생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대학들은 부모님이 못 들어본 대학인데 강원대라든지 동국대는 일단 들어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찬, 어떻게 보면 입시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생님의 어떻게 면피용? 면피용 제시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까운 지방 또는 가깝지 않다면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일단 저는 크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 대학 간다고 해서 그래서 뽑아올 수도 있죠. 그럴까요? 아니면 네, 특정과. 네, 특정과를 쫓아간다라면 사실은 괜찮은데, 네. 근데 특정과는 대부분 학교에 다 있거든요. 정말 특별한 학과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강원도에 어떻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나 그 경상남도처럼 굉장히 먼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특정과는 근처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명문대를 가는 게 아니라면 가까운 곳을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4분위를 해서 이제 대학들을 네. 골라야 되는데 네. 근데 4개도 좀 복잡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재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성적은 부족하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가까운 지방 또는 대도시라는 옵션을 일단 크게 먼저 드렸는데, 가까운 지방에서 제일 낮은 대학이랑 대도시에서 제일 낮은 대학 중에 어디가 합격의 문턱이 더 낮을까요? 이거 알쏭달쏭한데요? 네, 이 답은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이 대학 입시가 부동산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부동산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은 삼성에서 지은 가장 큰 기업인 삼성에서 지은 레미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강남에 있으면 평당 한 5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 대도시에 있으면 그거 반토막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지방 군소도시라면 가격이 더 싸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대학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입학 성적이 높고, 어떻게 보면 비싸다는 표현으로 대체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높은 거예요. 근데 대도시보다는 지방 지역이 아파트 값이 싸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지방 지역에 가깝지만 지방, 어떻게 보면 군이라든지 작은 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성적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도를 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지도를 펴보면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충청도, 강원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도를 아까 오면서 살펴봤어요. 당진, 천안, 아산, 진천, 음성, 원주, 횡성, 홍천, 춘천, 맞네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예. 여기서 소거해야 될 대학들이 있어요. 소거해야 될 대학이 아까 부동산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하철이 뚫려 있으면 일단 빼야 됩니다. 네. 천안. 네. 천안 아산 지역 일단 아웃. 왜냐면 지하철이 있으니까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성적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 예.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없는 홍천, 횡성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지역에서는 대도시인 춘천,
대도시니까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외하면 남는 지역은 당진, 음성, 진천, 원주밖에 없어요. 네, 그 이외의 지역은 또 대학들이 있겠지만 이 지역이 비교적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차피 네임밸류를 따라갈 게 아니라면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카드를 수시 기준으로 6장 쓰니까 2장 내지 3장은 하나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가야 되죠. 성적이 최하위권인 학생들은. 아하, 그렇군요. 네. 저는 왠지 진천이 끌리는데. 네, 진천이 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농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그 생거 진천이란 말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입구에 딱 써져 있어요. 그게. 네. 우리나라에서 진천이 가장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진천에 어떤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는데 우석대학교 진천 캠퍼스가 있거든요. 우석대는 전주인가요? 거기 있는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전라도에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한 40% 정도는 진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들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진천 캠퍼스 문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스쿨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도를 펼쳐보시면 진천 굉장히 가깝거든요. 지원해볼 만한 학교죠.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요즘 대학은 수시에서는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제 경쟁률이 미달나는 데는 없어요. 6번 지원하니까요, 학생들이. 아무리 낮은 대학교도 미달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중복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가지고 경쟁률 자체는 1대1 미만이 아니지만 추가 합격자까지 생각하면 미달이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확실한 카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 합격 미달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합격한 애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야 제가 추가 합격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낮은 곳으로 잘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쟁률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경쟁률을 끝까지 보고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낮은 대학 쓰는데 그냥 비인기학과 쓰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올해 수시에 있어서 얘가 있는데 올해 수시 마감이 됐는데 그 제일 낮은 학부에 과가 4개가 있어요. 과 이름을 말씀드리면 산림과학과, 친환경 식물학부, 생명공학과, 동물자원학과. 이렇게 들으면 딱 비인기학과가 보이거든요. 동물식물 들어가면 비인기학과예요. 그래요? 네, 동물식물 들어가면 애들이 선호하진 않아요. 동물식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인기학과는 아마도 생명공학부가 되겠죠. 아마도 이제 포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과 이름 되게 많이 바꿔요. 아니 동물식물이나 생물이나. 네,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 들어가면 왠지 뭐 없어 보여요. 근데 또 애완동물은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참 재밌는데 어쨌든 동물식물이 이제 비인기학과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안전을 잡는 거니까 비인기학과에 쓰고 그냥 신경을 끄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입시 결과를 경쟁률 결과를 봤는데 동물자원학과는 경쟁률이 5.37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전체 경쟁률이 3대 1 좀 넘는데 성적이 최하위권이면 장담이 안 되는 거죠. 5명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식물학부는 1.26대 1이 나왔어요. 1.26. 쓰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쓴 사람은 다 합격이에요. 추가 합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동물을 써도 상관없다, 식물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분이 분명 계실 텐데 내 성적이 낮으니까 그러면 경쟁률을 보신 분들은 100% 합격. 식물을 쓰셨을 테니까. 그렇죠. 경쟁률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감에 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가장 인기 학부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 생명공학부도 1.95대 1 나왔어요. 그러면 쓰면 다 붙는 거예요. 거의 다 붙는 거예요. 경쟁률이 2대1 미만이면 4년제는 거의 다 붙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경쟁률을 이렇게 끝까지 보면서 지원을 해야 돼요. 요즘은 입시는 경쟁률이 실시간은 아니지만 30분 또는 1시간마다 실제 경쟁률이 공개가 됩니다. 네, 보면서 쓰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마지막 한 서너 시간 정도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눈치 작전 할까봐. 근데 눈치 작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시간 전에 본 마지막 경쟁률, 예를 들어 학교가 6시에 마감이다. 그러면 3시까지의 경쟁률을 공개를 하거든요. 1시간마다. 예. 그러면 그때 그거 보고 동물은 이미 높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을 안 쓰고 식물을 쓴다든지 생명공학과가 생각보다 낫네? 그러면 생명공학과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경쟁률을 끝까지 보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최하위권 중에서는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끝까지 4년제를 고집해야 될지 아니면 네. 그냥 전문대를 가야 될지.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를 가는 게 좋느냐, 아니면 지방이라도 4년제를 가는 게 좋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거는 저는 성적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4년제 대학교들을 경쟁률만 살피고 정보만 제대로 살피면 성적이 최하위 학생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그 학교가 좋을지, 아니면 수도권 안에 있는 전문대인데 이제 중간쯤 해야 갈 수 있는 대학이 좋을지는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4년제 졸업장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건 되게 옛날 마인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하긴 요즘은 4년제 나온 분들도 다시 전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바로 먹고 사니즘에 입각한 이제 뭐 간호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보건 쪽 학과에만 지원이 몰리지 다른 데는 지원이 몰리지 않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일반 학과를 4년제 졸업을 해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하, 그렇군요. 네. 경호학과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있죠. 성적이 사실 아주 낮습니다. 왜냐 그러면 경호학과 나온다고 경호원으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돼요? 아니 뭐 그 지원은 하겠죠. 근데 예. 경호학과를 꼭 경호학과를 나온 분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 네. 용인대 그렇죠. 유도학과 네. 뭐 이런 학생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과, 뭐 취업이 잘 될까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이제 광고도 되게 많이 해요. 4차 산업이 뭐 일어나니까 뭐 어떤 그렇죠. 특정 징역 그 무슨 과가 있는 대학교 그렇게 찾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대 중에서 지리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의 전문대들이 나와요. 이제 나름 그 학교에서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거긴 한데 사람을 뽑는 쪽, 그 뽑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뽑기보다는 아마도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에서 기계과라든지 전자과를 나온 학생들을 뽑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그 과가 생각납니다. 장례지도학과. 거기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는 이제 일지대학교에 장례지도학과가 있어요. 근데 일지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학과입니다. 커트라인이. 그래요? 왜냐면은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취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취업 상황은 모르지만 취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대학 갈 때 동물식물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장례지도 무슨 과 다녀? 이러면 장례지도학과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보는 거죠. 재밌게. 그게 싫은 거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과를 찾아가는 것도 본인이 관심이 있다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은 뭐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본다면 고객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몇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장례지도학과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인데 저희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3D를 하기 싫어한다 이런 말 예전부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 직업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은 괜찮은 일인데 그리고 가치도 있는 일이고 학생들이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보통 이제 매번 인기 있는 학과만 선택하는 게 현실이죠.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대도 아니고 그러면 방통대나 네. 사이버대를 가는 게 혹시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질문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방통대랑 사이버대학교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전문학교라든지 뭐 전산원 이런 광고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전산원요? 네, 뭐 동국대 전산원, 숭실대 전산원 이런 광고를 아마 이제 입시처를 앞에 둔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 내가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검색을 이제 네이버 검색 결과가 이제 그 전문학교라든지 전산원이라든지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어요. 6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검색을 하면 그 광고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산원이
대학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졸업장을 주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 졸업장을 주는 대학 검정고시 학원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방통대를 졸업하면 학점을 채워가지고 대학교 졸업 자격과 똑같은 그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이런 거죠. 광고 문구가 내신 7등급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솔깃하죠, 일단. 그러겠죠. 그래서 검색해서 보면은 이제 저희 뭐 어디 뭐 전산원은 뭐 어디 전문 학교는 뭐 면접으로만 선발합니다. 성적이 몇 등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진짜 있고, 그렇게 해요? 네, 진짜 그렇게 선발을 해요. 어허. 실제로 그렇게 선발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좀 두렵긴 한데 돈만 내면 갈 수 있어요. 아하. 돈만 내면 학원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땐 관점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와요.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떠냐, 이제 지방으로 가기든지 아니면 수도권 전문대 학교 가기가 이제 원치 않으니까 가까운 데서 여기를 가고 싶다라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또 이제 사람을 줄 세우긴 좀 그렇지만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전문대가 몇 등급이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예.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학교가 수준이 높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 학교를 나왔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여기 전문대 좀 낮은 데 아냐? 이렇게 되지만 전문학교 졸업? 그러면 꼴찌에도 갈 수 있는 대학교라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러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대를 가는 게 더 낫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매번 광고를 하는 건 편입이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 얘기는 근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해도 서울대를 갈 수 있고 검정고시를 졸업해도 서울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을 잘 보면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자격을 준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를 졸업하면 동국대 전산원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동국대 전산원과 동국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동국대 학교는 이제 시험을 쳐서 가야 되는 좀 높은 성적이 요구되는 학교인데 동국대 전산원은 동국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에 가깝다라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동국대 총장 명의의 졸업장이 발부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학서에 뭐 동국대라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못 쓰나요? 동국대 전산원이랑 동국대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산원은 교육부가 인증하는 학사가 맞는 건가요? 네, 검정고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사가 맞아요? 전문 학사와 학점을 몇 학점 채우면 전문 학사, 더 그 이상 채우면 학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꼼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편입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일반 편입은 이제 전문대 이상, 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점을 채우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 학사 편입은 이제 4학년 그 학사를 졸업을 해야지 그만큼 학점을 채워야 지원이 가능한데 4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3학년으로 하는 편입이기 때문에 여기가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4년 끝내고 다시 3학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학사 코스, 4년 코스를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학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전문학교나 뭐 전산원 이런 데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해요. 학점 많이 들으면 되잖아요. 수업으로 듣는 거니까 학점 때려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학점은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학사 시험은 그 편입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 쳐서 가는 거거든요.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거기에 속아서 많은 지원자들이 글로 가셨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경쟁률이 낮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졸업하실 때는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거의 상수를 이제 넘어간 거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동국대 얘기 나와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게요. 동국대 전산원 출신이 동국대 편입에 지원하면 가산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아하. 병설초등학교 졸업했다고 그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렇긴 하죠. 네. 아하. 이거 진짜 속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 검색어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 얘기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저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전산원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전산원은 가가지고 컴퓨터만 배우는 걸지 학사 과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았거든요. 그냥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원 개념. 그러니까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송통신이나 사이버처럼 할 수도 있는데 지원 자격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모아놓고 해야 또 이제 학교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참 어떻게 보면 상술에 넘어가는 거고 저는 아까 방통대나 사이버대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대학 졸업장이 따고 싶으면 그런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전산원이나 뭐 그런 전문학교는 그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문대를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아유 그리고 방통대는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방통대 졸업장이 서울대 졸업장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렇군요. 자세한 얘기는 또 뒤풀이 때 해주시면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대학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입시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시의 이제 시기가 이미 시작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런 얘기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나누었을 때 특목고는 이제 뭐 외고, 과고, 뭐 영재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자사고가 있고요. 그다음 특성화고가 이제 예전으로 치면 실업계 고등학교죠. 네, 뭐 예전에 상고, 뭐 공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는 다 무슨 사이버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름이 다 바뀌어서 어쨌든 그 종류가 특성화고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일반고가 있는데 일반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종류들은 이 전기고라고 해서 이제 앞쪽에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불합격자 또는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만 일반고 입시를 하는데 뭐 입시라기보다는 거의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죠. 평준화 지역에서는. 아하, 네. 그렇군요. 영재고도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가기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기 전에 IQ 검사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이제 영재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목고의 종류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뭐 법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영재고등학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게 됩니다. 네. 민족사관고 그런 건가요? 민족사관학교는 자사고인 거고요. 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분류를 법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기 엄청 어려운 곳. 그냥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리고 뭐 엄마 아빠들이 보내고 싶은 곳.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거기 입시는 이제 대학교로 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비슷합니다. 네, 뭐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 봐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특목고 네.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좋은 대학 가기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특목고에 가서 이제 단서가 조금 붙어야 돼요. 특목고도 이제 외고도 좀 더 좋은 외고가 있고 그보다는 조금 낮은 외고가 있는데 뭐 다 좋은 학교라고 쳤을 때 그래도 특목고에서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거잖아요. 이제 5등급 넘어가면 이제 입시가 미궁으로 빠집니다. 대학 잘 보내려고 가는 거잖아요. 5등급 넘어가면 입시가 미궁으로 빠지고요. 그러면 결국 그 5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으로 대학을 갑니다. 수능이나 논술로. 그러면 특목고를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5등급 안에 들 자신이 있으면 특목고를 가는 거 저는 뭐 입시만 놓고 보면 반대하지는 않는데 일단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5등급 이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자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애들만 모였을 텐데. 뭐 내가 전교 1등인데 특목고 갔더니 6등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자사고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유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자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전국 자사고와 광역 자사고가 있는데 전국 자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특목고랑 비슷한 그냥 좋은 학교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민족사관학교, 서울의 하나고등학교 이런 데들이 이제 전국 자사고고요.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5등급 안에 들 수 있으면 뭐 지원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주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건 서울에 있는 광역 자사고인데요. 서울에 있는 광역 자사고는 들어가서 저는 실익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없나요?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아까 특목고는 가면 이제 5등급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그 광역자사고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는 2.5등급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등급 안에 못 들면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면 2.5등급이면 반에서 한 몇 등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0분위로 했을 때 한 10% 내외는 그 학교 안에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지 못하면 이제 그 학생들의 입시도 그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냈을 텐데 예. 근데 그 학교에서 한 3.0 정도 나올 학생 같으면 다른 평범한 일반고에 가서 뭐 2.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업 예.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러면은 일반고에서 2.0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자사고 그러면 네. 왠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전국과 광역 이 단어 자체도 좀 비슷한 단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전국 자사고는 전국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모으는 거고요. 광역 자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전국 자사고 같은 개념의 학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선망한 학교들이 되니까 네. 이제 그 이명박 각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확대를. 그래서 광역 자사고를 만들었으니까 좀 어떻게 이 표현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짝퉁 자사고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짝퉁 짝퉁이에요. 자사고. 네. 그 전국 자사고라는 개념을 쳤을 때 짝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민족사관 고등학교랑 서울에 있는 평범한 광역 자사고랑 성적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죠. 그건 똑같은 자사고가 아닌데 그런 자사고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명박 각하께서 그런 학교 만들겠다고 만드신 학교예요. 그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학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그 학교에서 몇 등급 정도 해야 내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정해드린 게 그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 들어가서 2.5등급 안에 들 자신 없으시면 안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학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2.5등급 안에 든 보장이 없으니까. 네. 전략을 또 달리해가지고요. 네. 차라리 특성화하고 와서 여기서 내가 1등 하겠다. 네, 이 전략은 어때요? 특성화고는 이제 학교의 목적 자체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만든 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뭐 들어가서 1등급에서 대학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전국의 특성화고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 정도가 되고 거기서 뭐 몇 학교는 좀 빼기는 해야 되는데요.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450개가 넘는데 그 학교마다 과가 한 4개 정도씩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500개라고 해서 4개면은 그 과마다 1등이면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전교 1등이 한 2,000명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의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500명 내외인 걸로 제가 집계했던 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계산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대학 다 전부 다 합쳐서 서울에 있는 제일 낮은 대학까지 해서 그러면은 전교 1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기서 전교 1등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가장 인지도가 높은 특성화고도 이제 좀 높은 학교가 있고 낮은 학교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내신이 그러면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 선호도가 높은 특성화고 전교 1등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도 500명이면 나름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교 1등이 전국에 이제 2,000명이 있어요. 3명은 또 그 생각하는 4명 중 1명만 묻는 거죠. 너무 많네요. 나머지 이제 한 고등학교가 남았잖아요. 일반고. 일반고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일반고 가면 입시에서 불리한 게 아니라 일반고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일반고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시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시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고 아무 생각 없이 일반고 그냥 고등학교 갈 때가 되어서 일반고 들어가서 그냥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입시철이 다가오면 입시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알고 이제 일반고로 간다면 어디나 준비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내신은 몇 등급 따느냐인데 내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에서 이제 너무 깊게 아니라도 손봐야 될 부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어딘지만 알고 일반고를 가면 이제 열심히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대학 갈 때도 저는 대전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김희선 배우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희선이 그 학교 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학교 가면 김희선을 볼 수 있을 줄 알고 그 학교에 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별개의 지역이더라고. 그러니까 캠퍼스가 다르잖아. 그만큼 정보가 어두웠어요. 고등학교도 역시 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이 갈 관심이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모든 학교를 제가 내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느냐만 사실 알면 되거든요. 일반 그 특목고를 제외하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일반고라든지 아니면은 광역자사고가 내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요? 네, 거기에 이제 각 학교별 공시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해보면 항목이 너무 많아요. 뭐 성별, 학생 수,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내신과 관계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예요. 그런 것도 공개가 되나 보죠? 네, 개인별 성적이 아니라 학교별 성적이 공개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일제고사 폐지하니 많이 했던 그 시험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인데, 예. 이 시험은 공부를 완전 포기한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국어, 영어, 수학을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 A 중학교가 있으면은 국어를 뭐 3단계인데 이제 1단계 학생이 거의 80%를 넘습니다. 그러면 2, 3단계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한 학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시면은 이 학교가 좀 높은 학교구나, 내신 따기 치열한 학교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보다 좀 더 이제 더 정확한 자료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졸업한 선배들이 4년제 대학교를 몇 % 갔는지, 전문대를 몇 % 갔는지, 또 기타 항목이 있는데 기타는 이제 재수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결과를 보시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문대 진학률. 네, 공부라는 거는 똑같이 태어난 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압박을 줄수록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책상에 앉아서 한 문제라도 더 풀었기 때문에 네,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압박 때문이든 아니면 본인의 열심 때문이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부모님들은 전문대를 보내시기 싫어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강남의 고등학교, 목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보면 전문대 진학률이 극도로 낮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전문대 진학률이 낮다? 그러면 그 학교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네. 거기서는 각 대학별로 몇 명씩 진학했는지도 나오나요? 그건 안 나옵니다. 그게 공개되면 이제 대학 서열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 자료들은 믿을 만한 건가요? 공시 자료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시 자료라서 확실합니다. 고교 측에서 뭐 조작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 나오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조작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목동 김 선생님으로부터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전산원이 학점도 준다. 네, 학점 은행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 내신 등급에 근거해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검색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도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전산원, 전문학교, 직업학교들이 정말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적에 맞는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막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주요 포털의 키워드 검색, 기업들이 장난을 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충격이네요. 그 업종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기 때문에, 학원이면은 매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속지 않으려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동 김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실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분들께 이제 저격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목동 학원에 이제 팻말 들고 시위를 하시는 분도 좀 나타날 거예요. 조용히 악성 댓글과 함께. 아니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달 뒤에 뵈야 되죠? 네. 한 달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미리 예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고정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마음이 급해서 그냥 중요한 얘기들을 좀 중구난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는 입시 설명회를 간단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입시 설명회 원래 그거 들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내야 되잖아요.
보통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아, 비용은 안 내나요? 네, 왜냐하면 입시 설명회들은 보통 대형 업체에서 광고용으로 마지막에 광고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입시 설명회들은 상위권 입시 설명회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 입시 설명회는 스카이 한 명도 못 보내본 제가 진행하는 상위권 입시와 중하위권 입시의 차이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제 큰 그림만 그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PD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입시 설명회 내용들을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경불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시 설명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최초 공개라고나 할까요? 네. 진짜 우리 김 선생님은 사파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야의 고수.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맞다니까요. 한국 입시계를 진짜 이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대학 입시랑 관계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막상 자기 자녀들이 고3이 되었는데 공부를 제일 반에서 제일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안 가면 뭘 하나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어떤 대학이라도 가서 일단 사회에 진출할 시간을 벌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인 게 저희 현실이죠. 또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그런 최하위권 학생들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뭐 줄만 서면 갈 수 있는 대학 뭐 이런 데가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사실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줄만 서면 가는 대학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시는 분은 정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입시의 범위는 이제 최하위권 그 범위를 7등급 7.0에서 9등급까지 그런 그 학생들의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내신 숫자가 이제 7이 넘어가면 100명 중에서 85등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성적만 놓고 보면 누구 한 명 성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등수죠. 일단 그렇군요. 전혀 안 한 등수죠. 그럼 이 학생들은 진학할 대학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네, 그러면 일단 4년제와 전문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년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는 진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수도권에 주소만 있는 학교도 이제 완전 상향으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최하위권 학생들은 상향이 아니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재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는데 그럼 이제 주로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알아보게 되는데 문제는 지방에 대학이 너무 많은 수가 있다는 거죠. 전국의 대학교가 4년제가 한 200개가 넘게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4년제가 200개가 넘게 있나요?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대학은 50개 내외 언더일 것 같은데 200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대학은 가기 힘들고 지방은 어떤 대학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네, 지방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까운 지방과 먼 지방이 있고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지방은 대도시 지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4분할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까운 지방을 선택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가까운 지방이라 함은 차로 몰고 갔을 때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대학, 힘들지만 통학이 가능한 대학 또는 이제 뭐 주말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게 되죠. 한국 입시계를 이끌고 계시는 목동 김 선생님.
이번에 모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하위권 학생 입시만 책임지고 있는 목동진 쌤입니다. 네. 한국 입시계 전체를 이끄시는 게 아니셨나 보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소개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입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대를 몇 명 보내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셉을 잡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한 명도 보내보지 못한 입시 전문가로. 그럼 다시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서울대를 한 명도 보내보지 못하신 목동진 선생님.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예고를 해주셨어요. 서울대가 아니라 최하위권 학생들의 입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다. 네.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학생들이 100명 있으면 이제 한 20등 바깥의 학생들, 20등부터 100등까지죠. 그 학생들의 입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주시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최하위권 학생들도 대학을 보통 가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의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예고를 드렸죠. 예, 그랬었죠. 근데 비중 포션으로 치면은 중하위권이 서울대 가는 애들보단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입시를 20%로 저는 일단 잡고 있거든요. 일단 4배 이상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을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의 입시가 평범한 아이들의 입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수로 치나 그러게요. 양으로 치나 이 김 선생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서울대 입시 전문가들보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 입시를 이끄시는 게 맞대니까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하위권인데 공부 안 했는데 뭐하러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꼰대 같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하게. 그렇죠. 공부에 관심도 없고 공부에 재능도 없는 학생들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분일을 해서 이제 대학들을 골라야 되는데 근데 내게도 좀 복잡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재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성적은 부족하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가까운 지방 또는 대도시라는 옵션을 일단 크게 먼저 드렸는데 가까운 지방에서 제일 낮은 대학이랑 대도시에서 제일 낮은 대학 중에 어디가 합격의 문턱이 더 낮을까요? 이거 알쏭달쏭한데요? 네, 이 답은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이 대학 입시가 부동산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부동산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은 삼성에서 지은 가장 큰 기업인 삼성에서 지은 레미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강남에 있으면 평당 한 5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 대도시에 있으면 그거 반토막도 안 되고 그리고 지방 군소도시라면 가격이 더 싸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입학 성적이 높고 어떻게 보면 비싸다는 표현으로 대체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높은 거예요. 근데 대도시보다는 지방 지역이 아파트 값이 싸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지방 지역에 가깝지만 지방 어떻게 보면 군이라든지 작은 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성적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도를 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지도를 펴보면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충청도, 강원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도를 아까 오면서 살펴봤어요. 당진, 천안, 아산, 진천, 음성, 원주, 횡성, 홍천, 춘천, 맞네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 소거해야 될 대학들이 있어요. 소거해야 될 대학이 아까 부동산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이 뚫려 있으면 일단 빼야 됩니다. 천안. 천안 아산 지역 일단 아웃. 왜냐면 지하철이 있으니까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성적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없는 홍천, 횡성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지역에서는 대도시인 춘천, 대도시니까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외하면 남는 지역은 당진, 음성, 진천, 원주밖에 없어요. 네, 그 이외의 지역은 또 대학들이 있겠지만 이 지역이 비교적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차피 네임밸류를 따라갈 게 아니라면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카드를 수시 기준으로 6장 쓰니까 2장 내지 3장은 하나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가야 되죠. 성적이 최하위권인 학생들은. 그렇군요. 저는 왠지 진천이 이끌리는데. 네, 집에 올 때 이렇게 좀 가깝게 올 수 있는 대학들이 가까운 지방일 것이고 그리고 꼭 이렇게 가깝지 않더라도 대도시에 있어야 이제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영화도 한 편 보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조사해온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뽑아주신 대학 리스트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지방 소도시면서 예를 들어 학생이 집은 서울인데 지방 소도시면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걸리는 대학 이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학은 그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가야 되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트들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하. 네, 이거는 이제 입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성적이 맞는 대학이 우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대학들 위주로 일단 먼저 그 대학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인가 하면서 찾아서 그런 이제 뜬금없는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좀 항의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많이 오는 학교들 중에 5등급 정도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리스트 뽑아온 학교가 강원대 삼척 도계 캠퍼스라든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있어요. 예. 저는 이 학교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들은 수도권 사는 학생들 입장에서 갈 이유가 없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이 위치한 곳이 소도시이면서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근데 왜 이 대학교가 리스트에 자주 올라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학생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대학들은 부모님이 못 들어본 대학인데 강원대라든지 동국대는 일단 들어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찬 어떻게 보면 입시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생님의 어떻게 면피용? 면피용 제시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까운 지방 또는 가깝지 않다면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일단 저는 크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 대학 간다고 해서 그래서 뽑아올 수도 있죠. 그럴까요? 아니면 네, 특정과 네, 특정과를 쫓아간다라면 사실은 괜찮은데 네. 근데 특정과는 대부분 학교에 다 있거든요. 정말 특별한 학과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강원도에 어떻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처럼 굉장히 먼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특정과는 근처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명문대를 가는 게 아니라면 가까운 곳을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진천이 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농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그 생거 진천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구에 딱 써져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네. 진천이 가장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진천에 어떤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는데 우석대학교 진천 캠퍼스가 있거든요. 우석대는 전주인가요? 거기 있는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전라도에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한 40% 정도는 진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들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진천 캠퍼스 문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스쿨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도를 펼쳐보시면 진천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지원해볼 만한 학교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예. 요즘 대학은 수시에서는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제 경쟁률이 미달나는 데는 없어요. 6번 지원하니까요, 학생들이. 아무리 낮은 대학교도 미달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중복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경쟁률 자체는 1대1 미만이 아니지만 추가 합격자까지 생각하면 미달이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확실한 카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 합격 미달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합격한 애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야 제가 추가 합격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낮은 곳으로 잘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쟁률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경쟁률을 끝까지 보고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낮은 대학 쓰는데 그냥 비인기학과 쓰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올해 수시에 있어서 얘가 있는데 올해 수시 마감이 됐는데 그 제일 낮은 학부에 과가 4개가 있어요. 과 이름을 말씀드리면 산림과학과, 친환경 식물학부, 생명공학과, 동물자원학과. 이렇게 들으면 딱
비인기학과가 보이거든요. 예. 동물식물 들어가면 비인기학과예요. 아 그래요? 네, 동물식물 들어가면 애들이 선호하진 않아요. 동물식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인기학과는 아마도 생명공학부가 되겠죠. 아마도 아하. 이제 포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과 이름 되게 많이 바꿔요. 아니 동물식물이나 생물이나 네,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 들어가면 왠지 뭐 없어